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이제 3년째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이제 좀 살아보라고 합니다. 새로운 만남도 가져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 자신을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한동안 그저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옆자리를 확인했고 저녁에는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마치 제 몸의 반쪽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삽니다. 두 아이 모두 자주 전화를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석 달쯤 지났을 때 딸아이가 집에 왔습니다. 딸은 제 방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옷이 그대로 옷장에 걸려 있었고 침대 옆 탁자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 펼쳐진 채로 있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딸과 함께 남편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옷을 개고 책을 정리하고 서랍 속 자잘한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만년필, 낡은 지갑, 결혼기념일마다 제가 써준 편지들. 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사시라고. 아빠는 그걸 원하실 거라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다는 것을. 그 전에는 부모님의 딸로,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아이들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 자신으로는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순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 돌아간 후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아니, 언제부터 제 자신을 돌보지 않았을까요? 다음날 저는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했습니다. 미용사는 밝은 갈색을 권했지만 저는 자연스러운 검은색을 선택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조금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을 나와 오랜만에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젊은 점원이 다가와 옷을 권했습니다. 저는 평소 같으면 그냥 나왔을 텐데 그날은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제 몸을 방치했을까요? 남편이 아플 때 병원을 오가며 식사도 제대로 못했고 남편이 떠난 후에는 먹는 것조차 귀찮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몸은 앙상했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누군가를 다시 만나기 전에, 아니, 누군가를 만나지 않더라도 저 자신을 먼저 돌봐야겠다고.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이가 좋아하는 것들, 이순이가 하고 싶은 것들. 놀랍게도 노트는 금방 채워졌습니다. 저는 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장미를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 정원 가꾸기가 꿈이었는데 살림에 치여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아이들 키우며 책과 멀어졌습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후로는 가족 여행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렸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30분을 걷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산책을 하며 동네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골목 어귀의 작은 꽃집, 공원의 벤치, 아침 햇살을 받는 나무들.
모두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꽃집 주인 아주머니와 친해졌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나이였는데 남편과 사별하고 3년 전에 작은 꽃집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꽃을 좋아한다는 제 말에 그분은 웃으며 화분 하나를 권했습니다. 키우기 쉬운 제라늄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분을 들고 집에 왔고 거실 창가에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라늄에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잎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꽃집에 들러 새로운 화분을 하나씩 사왔습니다. 장미, 허브, 다육이들. 집안은 점점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들렀다가 놀랐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창가마다 화분이 놓여 있었고 거실에는 작은 선반을 만들어 식물들을 진열해 뒀습니다. 아들은 좋아 보인다며 웃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식물을 돌보며 저는 제 자신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끼를 제대로 챙겨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서러웠지만 식탁을 예쁘게 차리고 음악을 틀어놓으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창밖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도서관 카드를 새로 만들고 일주일에 2~3권씩 책을 빌렸습니다. 저녁에는 요가 동영상을 보며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몸이 굳어 있어서 처음에는 단순한 동작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잠도 깊게 자게 되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니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붓을 들고 종이 위에 색을 칠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물감이 번지며 만들어내는 색들을 보며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같은 반 수강생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강미숙 씨였습니다. 그분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밝은 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을 즐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에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살 것인지 행복하게 살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미숙 씨는 행복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미숙 씨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행복은 선택이라는 말. 저는 그동안 행복을 남에게서 찾았습니다. 남편이 행복해야 제가 행복했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제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제 행복은 제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미숙 씨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채화 수업이 끝나면 함께 점심을 먹거나 차를 마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많은 것을 알려줬습니다. 혼자 영화 보러 가는 법, 혼자 맛있는 식당 찾아가는 법, 혼자 여행 가는 법. 저는 늘 누군가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미숙 씨는 혼자여도 충분히 즐겁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가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강릉에 같이 가자고. 1박 2일로 바다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결혼하고 남편 없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의 환한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 가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싸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인지 불안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숙 씨와 버스터미널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은 밝은 옷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산과 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풍경을 봤을까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시골에 갔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풍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뒷자리에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강릉에 도착하니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미숙 씨가 예약한 게스트하우스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우리는 바로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모래를 밟았습니다. 차가운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바다를 보면 마음이 넓어진다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니 제 고민들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말없이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근처 식당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신선한 생선회에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많이 나아졌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1년쯤은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괴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남은 인생을 다 허비할 것 같다고. 그래서 변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답니다. 매일 산책하기, 제대로 밥 먹기, 잘 자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쌓이니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림도 배우고 요가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슬픔에 잠길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미숙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자신이 웃고 있더라고 합니다. 진짜 웃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알았답니다.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리고 깨달았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미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컥했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희 씨도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숙 씨는 최근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놀랐다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만난 사람과 좋은 감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분은 미숙 씨처럼 혼자 사는 남자분이었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산행 친구였는데 자주 만나다 보니 서로에게 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신중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미숙 씨는 천천히 관계를 진전시켰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답니다. 자신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외로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좋아서라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즐겁다고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냐고.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웠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숙 씨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도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만나고 싶을까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만약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전에 저 자신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강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수채화 수업 외에 댄스 스포츠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파트너가 필요한 춤인데 혼자 가도 되는지. 하지만 강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온다고 했습니다. 첫 수업 날 저는 떨렸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 또래였습니다. 강사가 파트너를 정해줬습니다. 제 파트너는 박철수라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기본 스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발을 밟기도 하고 박자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친절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된다고 격려해 줬습니다. 1시간의 수업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땀을 흘렸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몇몇 사람들이 차를 마시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카페에서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유로 댄스를 배우러 왔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싶어서. 그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만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니 좋다고. 모두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어울리니 훨씬 낫습니다. 댄스 수업을 다니며 저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댄스 수업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박철수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실력이 많이 늘었다며 중급반으로 올라가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잘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춤을 즐기는 모습이 좋다고. 중급반에 올라가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더 유연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처음에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적응했습니다. 새로운 스텝을 배우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중급반에서 정은경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5살 위였지만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은경 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10년째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 처음 몇 년을 힘들었지만 지금은 혼자 사는 삶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은경 씨는 자신만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요가를 하고 오전에는 파트타임 일을 하고 오후에는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댄스 외에도 테니스를 치고 등산도 다녔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은경 씨를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저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다니. 어느 날 은경 씨가 물었습니다. 재혼 생각은 없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런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은경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급할 것 없다고. 자기 자신과 충분히 행복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은경 씨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이혼하고 3년쯤 지났을 때 누군가를 만났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은경 씨는 그 사람이 연락하지 않으면 불안했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결국 1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은경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외로움을 피하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그 후 은경 씨는 혼자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외로움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경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외로움은 피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감정이라는 것.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라는 것.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반가워하며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바쁘게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림도 배우고 댄스도 배운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놀라며 좋아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실 걱정했다고. 엄마가 아빠 떠나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은 안심된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제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제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마음 편하다는 것을,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집안의 식물들도 계절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작은 정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꽃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가을에 키우기 좋은 식물들을 추천해 줬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베란다를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치우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쁜 화분들을 배치했습니다. 국화, 펜지, 비올라. 알록달록한 꽃들이 베란다를 채웠습니다. 작은 의자와 테이블도 놓았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꽃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니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가끔 책을 읽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주말에 갑자기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딸은 집에 들어서더니 감탄했습니다. 집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곳곳에 식물들이 있고 밝은 느낌이 난다고 했습니다. 베란다를 보여줬더니 딸이 환호했습니다. 너무 예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차 마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은 제가 많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은 없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다고. 지금은 저 자신과 행복한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다고.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딸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샀습니다. 함께 요리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일상의 행복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딸이 말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좋다고. 엄마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딸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에 서서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딸과 함께 요리하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수채화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했습니다.
색감이 좋고 구도가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로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바다, 산, 꽃밭. 아름다운 것들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다음 달에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문화센터 갤러리에서 일주일간 전시를 할 건데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 그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가 용기를 줬습니다. 꼭 해보라고 했습니다.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전시할 그림을 고르는 것부터 고민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결국 강릉에서 본 바다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해돋이 장면이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과 붉게 물든 바다. 그 그림을 그릴 때의 감정이 생생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설렘. 전시의 개막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갤러리로 갔습니다. 벽에 걸린 제 그림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전시되다니. 사람들이 제 그림 앞에 서서 감상했습니다. 누군가 좋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작은 뒤풀이가 있었습니다. 수강생들과 선생님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전시회가 성공적이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선생님은 내년에도 전시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맘때쯤 우울해졌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바쁘게 살고 있었고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댄스 수업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운 춤을 선보이는 작은 발표회였습니다. 저는 파트너인 박철수 선생님과 왈츠를 준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따로 만나 연습했습니다. 연습하며 박 선생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분도 3년 전에 부인과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2 아들이 있는데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산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혼자 사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적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연습이 끝나고 박 선생님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선생님은 퇴직 후 할 일이 없어서 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어서 계속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댄스가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방황했던 시간들, 그리고 조금씩 회복해가는 과정들. 박 선생님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고.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식사해도 되겠냐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 날이 왔습니다. 저는 새로 산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진한 보라색 드레스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장도 했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딸이 선물한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파티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멋지게 차려입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플로어로 나갔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데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박 선생님의 리드를 따르며 우아하게 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춤이 끝나고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저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리로 돌아와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미숙 씨와 은경 씨도 와서 축하해 줬습니다. 모두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박 선생님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오늘 파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즐거워했다고 내년에도 또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만나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친구로 지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로 시작하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설렘도 아니고 불안함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지우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감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신호라고. 하지만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숙 씨의 조언대로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선생님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가끔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편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선생님이 큰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입원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전화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박 선생님은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힘들 때는 옆에 있어주는 게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늦게까지 병원에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아들은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사다 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박 선생님을 그냥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옆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동정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외로움 때문에 박 선생님에게 기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은경 씨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면 안 된다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그분이 없을 때는 어떤지, 적다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편안했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냥 저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혼자 있을 때도 행복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없어도 제 삶은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차이점이었습니다. 제가 박 선생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아들이 퇴원하는 날 저는 꽃다발을 들고 병원에 갔습니다. 박 선생님은 놀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아들도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힘든 시간을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맙다고. 그분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것. 사랑은 필요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선택할 수 있겠냐고.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가보자고. 서로를 알아가며 함께 걸어가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선생님과 저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연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조심스러웠고 친구라고 하기에는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만났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전시회를 보러 갔습니다. 가끔 제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요리 솜씨가 좋았습니다. 부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면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곳곳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부인과의 추억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들. 박 선생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과거를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계의 기반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4년째였습니다. 베란다에 식물들이 새싹을 틀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물들에게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식물들처럼 다시 피어나고 있다고. 미숙 씨가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만난 지 1년 만에 재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미숙 씨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혼식에 꼭 와달라고 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박 선생님과 함께 갔습니다. 미숙 씨의 신랑은 온화한 인상의 남자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피로연에서 미숙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순희 씨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숙 씨에게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래야 다른 사람과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다고.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고. 박 선생님과 저는 여름에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펜션을 빌려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녁에는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박 선생님과 함께 있어서가 아니라
제 자신과 평화롭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자신도 그렇다고. 손희 씨와 함께 있으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재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자주 만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3살배기 손자는 베란다의 꽃들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손자에게 물을 주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작은 손으로 물뿌리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물을 주는 손자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살게 된 것 같다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기뻐하실 거라고.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졌어. 당신 걱정하지 마. 나는 잘 살고 있어. 행복해.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댄스 수업은 계속 다녔습니다. 이제는 고급반에 올라갔습니다. 새로운 춤들을 배웠습니다. 탱고, 차차차, 룸바. 몸을 움직이며 음악에 몸을 맡기는 것이 여전히 즐거웠습니다. 수채화도 꾸준히 그렸습니다. 실력이 많이 늘어서 이제는 작은 전시회에도 자주 참여했습니다. 제 그림을 사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니.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어느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1년을 돌아봤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것들을 배웠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박 선생님과 조촐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 집에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식탁을 예쁘게 차리고 촛불을 켰습니다. 와인을 따르며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올해 가장 잘한 일이 순희 씨를 만난 것이라고.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덧붙였습니다. 더 잘한 일은 저 자신을 만난 것이라고. 박 선생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함께 있을 수 있었다고.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박 선생님이 돌아간 후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1년 전에 적었던 것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순이가 좋아하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많은 것들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새해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올해도 저를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누며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순희 씨 정말 많이 밝아졌다고.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가 된 것 같다고. 집에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이순이였습니다. 69의 이순이. 주름지고 백발이지만 눈빛만큼은 소녀처럼 맑은 여자.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동안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자. 그러면 어떤 일이 와도 견딜 수 있어.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함께여도 의존하지 않을 수 있어. 베란다로 나가 식물들에게 물을 줬습니다. 겨울이지만 식물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함께 새해 첫 저녁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1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오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새로운 짝을 찾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아니, 꼭 새로운 짝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행복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혼자 행복할 줄 알아야 함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69의 나이에 저는 비로소 배웠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상실과 슬픔을 넘어 다시 일어선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여도 괜찮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요.